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프랑스가 한국에 문화적으로 점령당하고 있는 겁니까? 왜 하필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죠? 일본의 저명한 교수가 던진 충격적인 발언이 파리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명문대에서 한국어 수강 신청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재수까지 감행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동양 문화의 상징이었던 일본어가 한국어의 돌풍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유럽의 교육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본어 교수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언어문화대학 일본어과 교수 라우렌이라고 합니다. 유럽 대륙 서부에 자리 잡은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마르세유의 아름다운 항구, 그리고 에펠탑으로 상징되는 예술과 낭만의 도시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1794년 프랑스 혁명 이후 우리나라는 자유와 평등, 박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고 유럽의 주요 선진국으로서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프랑스인들은 자국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답니다. 제가 일본어를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순전히 경제적 지표에 근거한 판단이었는데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GDP를 자랑하는 일본은 제게 가장 논리적인 선택이었고 감성이나 문화적 호기심이 아닌 철저히 이성적인 판단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연구실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연구실 책장에는 일본 문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으며 벽면에는 일본 전통서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고요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깊은 학문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일본어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동양의 언어 중에서 일본어는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세련된 문화와 깊이 있는 전통,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일본은 아시아의 등불과도 같았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정말 낯선 존재였어요. 북한과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한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특히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부 증대되었지만 유럽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경제적으로 후진적이고 불안정한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당시 한국의 문화와 예술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리학교에서도 한국어 학과는 종종 존폐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 이유는 학생 수 부족으로 과가 폐지되는 일이 빈번해서다는 이유였어요. 또한 한국어는 주로 교양 수업으로 취급되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어과는 늘 인기가 많았는데 매년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했고 취업률도 최상위권을 자랑했어요. 그 기반은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과 세련된 문화적 영향력 덕분이었어요. 도쿄는 아시아의 파리라고 불릴 만큼 세련되고 현대적인 도시였으며 일본 문학은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저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반면 한국어과 교수들을 볼 때마다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 학과장 회의에서 한국어과 정원 확대 안건이 논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연구실로 오는 길에 믿기 힘든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복도는 마치 콘서트 입장을 기다리는 것처럼 한국어 수업 등록을 위해 길게 줄 선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그것도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의식 중에 멈춰섰고 그들의 대화에 귀가 기울여졌어요. 한국어는 정말 배우기 쉽대. 한글은 세종대왕이 과학적으로 만들었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라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습은 마치 제가 예전에 일본어를 처음 배우려 할 때처럼 열정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순간 가슴 한켠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퍼져갔어요. 20년 전 제가 일본어를 선택했을 때는 이런 열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분위기는 오히려 차분하고 진중한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이 광경은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 믿었고 한륜이 뭐니 하는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교재를 챙겨서 강의실로 향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정신없이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대학교와 보르도 대학교의 한국학과 지원율이 무려 28대 1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2016년만 해도 800명도 채 되지 않던 지원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다니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지원자들의 면면인데 프랑스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지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프랑스인들은 자국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데 그런 우리가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이렇게 몰려든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에 프랑스 정부도 서둘러 대응하고 있었는데 파리의 대학들은 한국학과 정원을 130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교수진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수 1명을 늘리는데도 6년이나 걸렸는데 이제는 한 번에 2명씩이나 뽑으라고 하니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프랑스 교육부가 폐지된 한국학과가 있었던 학교들에도 이를 다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과를 새로 설립하는 데에는 막대한 정치적 노력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미 폐지된 학과를 복원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만 프랑스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커져서 결국 한국학과는 다시 개설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문화,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특정 전공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서 입학 기준 또한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어 학과에 지원하려면 고등학교 성적은 물론 한국에서의 수능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 점수도 매우 우수해야 하며 외국어 능력과 인문학적 사고가 잘 갖춰진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도록 기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인재를 선발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높은 기준에도 학생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제 수업 중에도 학문적 권위를 위협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고 K-팝 아티스트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열띠게 토론하며 심지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사회학적 함의까지 논하고 있어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문학적 성취나 미시마 유키오의 철학적 깊이를 논해야 할 시간에 말이죠. 이런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학문적 정체성의 위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강의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숙고해봤어요. 동양학의 본질적 가치는 언제나 일본학이 대변해 왔음은 자명한 사실이죠.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문화적 우월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금 목도하는 이 변화의 양상은 기존의 학문적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문화적 조류가 밀려오는 듯한 이 현상 앞에서 저는 깊은 학문적 회의에 빠져들고 있어요.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GDP를 자랑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간과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도는 와중에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 동료인 도쿄대 마사키 교수였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본어학 연구를 하던 시절에 저를 많이 도와줬던 동료예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띤 채 그가 들어왔습니다. 라우렌, 오랜만이에요. 파리는 여전히 아름답군요. 그가 말을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차를 한 잔 나누며 이야기는 자연스레 현재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요즘 일본어과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의 천년 문화유산을 배우는 학생들의 성취도는 여전히 높죠. 그의 목소리에는 은은한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 상황을 말했어요. 한국어과의 폭발적 성장과 우리 학과의 위기를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마사키 교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곧 우아한 미소로 바뀌며 말했어요. 라우렌, 그들의 문화는 겉만 번지르르한 상업주의의 산물이에요. 우리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들, 세계가 인정한 일본 문학의 미학적 가치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마사키 교수는 잠시 차를 마시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당신은 프랑스인이라 동아시아의 복잡한 문화적 역학관계를 잘 모르시겠지만 한글이라는 문자는 사실 몽골 문자를 모방한 것이라는 설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같은 발음인데 표기가 다르고 한자어와 고유어의 충돌로 인한 혼란스러움, 거기다 문법의 비효율성까지. 그의 말에는 옅은 미소 속에 가려진 날카로운 비웃음이 숨어 있었어요. 더구나 저를 프랑스인이라 잘 모른다고 말하는 그의 태도에서 묘한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20년 지기 동료를 이렇게 얕보다니. 가슴 한켠에서 불편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을 숨기고 그의 대답을 계속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선조들이 이루어낸 찬란한 문명에 비하면 그저 모방에 불과해요. 그들이 자랑하는 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일본 문화의 재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피상적인 문화가 어떻게 진정한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소를 가볍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랜 동료가 보여주는 이런 편견과 우월감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사키 교수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전화로 한국어학과 교수님께 수업 참관을 요청드렸는데 교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언제든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한국어 수업에 들어선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교실은 제가 20년간 보아온 일본어 강의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은 수업 시작 전부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교수님과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일본어 수업은 늘 정적이 감돌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기만 하는데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글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들으며 그 과학적 원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어를 오랫동안 가르쳐온 제가 봐도 이건 정말 혁신적인 문자체계였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본어 수업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제 강의실의 무거운 침묵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활기찬 분위기를 보며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디지털 시대에 맞춘 한글의 실용성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입력하는 모습은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빨랐어요. 이는 일본어 입력 시스템의 복잡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한국어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어학과나 중국어학과는 차선책으로 여겨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일본어학과가 동양어학의 최고 선호도를 자랑했는데 이제는 한국어학과 입학을 위한 대기 과정 정도로 취급된다니 제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경을 보니 왜 한류가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어요. 왜냐면 우리 강의실은 점점 더 텅 비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매주 한두 명씩 줄어드는 수강생들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일본어의 우수성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동양 언어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변화의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마사키 교수의 주장은 결국 저의 편견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고집을 부렸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집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졌고 시대의 흐름에 대한 무지와 고립된 시각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주말이 되었고 며칠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경제학과 마리 교수와의 점심 약속을 위해 오래간만에 시내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오늘따라 마리가 남편도 잠시 들를 거라고 해서 한국어 열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에 기대가 됐습니다. 마리는 한국인 남편과 7년 전에 결혼했고 이쁜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마리가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는데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어과의 급성장과 우리 학과의 위기,
그리고 마사키 교수와의 불편했던 대화까지 말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리의 남편 성준 씨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였지만 따뜻한 미소를 찌으며 우리 테이블에 앉았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던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성준 씨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놀라운 식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 줄곧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에 대해 먼저 설명해 주었는데 문자가 없어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과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까지 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성준 씨는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과학적 원리를 넘어선 혁신적인 사회혁명이었습니다. 상층부와 하층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 최초의 문자체계였으니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글 덕분에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소통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놀라운 건 세종대왕이 이런 수직적 소통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건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한글로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불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도 당시 불교를 믿던 백성들과의 소통을 위해서였어요. 세종대왕은 소원왕후에 대한 애정으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했는데 이것이 어쩌면 한글로 쓰인 최초의 러브레터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성준 씨는 한글이라는 이름의 역사도 들려주었는데 처음에는 언문이라 불렸지만 이는 세종대왕 본인이 지은 이름이었고 결코 비하의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구한말에는 국문이라 불리다가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한글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마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라우렌,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통과 포용의 철학이 담긴 위대한 유산이에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사키 교수의 주장처럼 한글이 몽골 문자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오해였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문자 체계이자 사회적 변화를 촉진한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 이후 학교에서 메일이 하나 도착했는데 그것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언어학 학술대회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최근 한국어의 급격한 확산을 목격한 학자로서 그 현상의 근원을 직접 탐구하고 싶은 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프랑스에서 목격한 한국어 학습 열기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습니다. 파리에서 10시간 넘게 걸리는 먼 동방의 나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이질적일 것 같은 한국이란 나라는 왠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단한 나라일까? 라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들이 오히려 저를 자극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학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했고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드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사키 교수의 편견 어린 시선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시간 비행 끝에 서울에 도착한 후 첫 번째로 마주한 건 고객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들이었는데 특히 공항 내의 무료 휴식 공간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파리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릴렉스존이라는 공간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푹신한 의자에 기대어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전자기기 충전도 가능했으며 활주로가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은 여행의 설렘을 더욱 배가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화장실도 매우 인상 깊었는데 모든 화장실이 마치 고급 호텔처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1시간마다 청소 상태를 체크하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파리 공항의 화장실은 항상 긴 줄과 불쾌한 냄새로 악명이 높은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샤워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어요. 왜 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인천공항이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력에 감탄하는지 알게 된 것이에요. 이곳은 그야말로 미래 공항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그 충격적인 경험을 이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회장에서는 한층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에 대한 연구 발표들이 이어졌고 그 성과들은 제 예상 이상이었어요. 특히 AI 언어 모델에서 한글이 보여주는 우수한 성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AI 시스템들에서도 한글은 뛰어난 효율성과 정확성을 자랑하며 자리를 확고히 했고 디지털 기기에서의 가독성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글의 자소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증된 결과들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습 효율성 또한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수많은 국제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의를 표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학회가 끝난 후 만난 제 옛 제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이미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특히 한 제자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제자와는 미리 연락을 주고받았던 터라 학회가 끝난 후 저녁에 만날 계획을 세워놓았었어요. 제자는 한국에 오신 김에 특별한 추억을 남겨야 해요라며 저를 인생 네컷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그저 일본식 스티커 사진관인 줄 알았지만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저에게 토끼 머리띠와 큼지막한 하트 선글라스를 건네며 장난스럽게 웃었고 평소에 진지한 교수와 제자 사이가 아닌 마치 오랜 친구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일본에서 시작된 스티커 사진 문화가 한국에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따로 있었는데 저희가 사진 찍는 과정이 영상으로 저장되어 핸드폰으로 그걸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포토부스에서는 사진을 찍는 순간조차도 영상을 남겨주기 때문에 인기가 이렇게 많은 거구나 납득할 수 있었고 정말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이런 사진 찍는 건 다른 나라에도 많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 작은 아이디어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은 추억 하나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을까요? 동양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한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학회 참석을 넘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서울 거리를 거닐면서 본 젊은이들의 모습도 매우 인상 깊었는데 그들은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며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 사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모습은 마치 세계의 축소판 같았어요.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쉬움이 크게 남네요. 하지만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르겠네요. 두 언어의 아름다움을 모두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앞으로의 앞날을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라우렌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문화와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전통의 깊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죠. 그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불고 있는 한국어 열풍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